1521년 3월 명나라 수도 북경의 자금성은 전례 없는 혼란에 휩싸여 있었습니다. 정덕제가 갑작스럽게 붕어하면서 후사가 없던 명나라는 심각한 계승 위기를 맞이했습니다. 조정의 대신들은 밤새 회의를 거듭하며 황위 계승자를 찾아야 했습니다. 그들의 시선은 결국 호강 지역의 알육에 있는 한 방계 황족에게로 향했습니다. 그가 바로 주우총, 훗날 가정제로 불리게 될 15세의 소년이었습니다. 그는 정덕제의 사촌동생이었던 흥왕 주우원의 아들로 지방에서 평범한 왕자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의 부친은 그가 겨우 12세 때 세상을 떠났고 주우총은 어머니 장태후의 엄격한 교육 아래 성장했습니다. 그는 책을 좋아했고 특히 도교 경전과 역사서에 깊은 관심을 보였습니다. 1521년 4월 22일 북경에서 급파된 사신들이 알육의 흥왕부에 도착했습니다. 황제 폐하께서 승하하시고 후사가 없으시니 전하께서 대통을 잇도록 조정에서 결정하였나이다. 15세 소년의 인생은 이 한마디로 완전히 뒤바뀌었습니다. 어머니 장태후는 눈물을 흘리며 아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그녀는 본능적으로 알았습니다. 자금성의 황금빛 궁전은 화려해 보이지만 그 안에는 수많은 음모와 권력 다툼이 도사리고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북경으로 가는 여정은 험난했습니다. 주우총은 어머니와 함께 약 한 달간 북상하며 자신이 곧 통치해야 할 방대한 제국의 모습을 두 눈으로 직접 확인했습니다. 황하를 건너고 끝없는 평원을 지나며 그는 명나라 백성들의 삶을 목격했습니다. 가난한 농민들, 붐비는 시장, 그리고 곳곳에 남아있는 전쟁의 상흔들. 이 모든 것이 이제 그의 책임이 될 것이었습니다. 1521년 5월 27일 주우총은 마침내 자금성에 입성했습니다. 대명문을 지나 태화전으로 향하는 길 수백 명의 신하들이 도열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눈빛에서 주우총은 진심 어린 환영보다는 경계와 계산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특히 내각 수보 양정화의 차갑고 예리한 시선이 그를 압박했습니다. 양정화는 정덕제 치세 말기부터 조정의 실권을 쥐고 있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주우총을 황제로 옹립하는 데 결정적 역할을 했지만 동시에 자신의 정치적 영향력을 유지하려는 계산도 분명했습니다. 양정화와 조정 대신들은 주우총이 어리고 정치 경험이 없다는 점을 이용하여 그를 허수아비 황제로 만들려는 계획을 세워두고 있었습니다. 즉위식은 성대하게 치러졌습니다. 1521년 5월 27일 주우총은 정식으로 명나라 제12대 황제로 즉위하며 연호를 가정으로 정했습니다. 가정이란 아름답게 평정한다는 뜻으로 어린 황제의 원대한 포부를 담은 이름이었습니다. 그러나 즉위한 지 불과 며칠 만에 가정제는 자신이 얼마나 고립되어 있는지를 뼈저리게 깨닫게 됩니다. 문제는 즉위 직후부터 불거졌습니다. 양정화를 비롯한 조정 대신들은 가정제에게 한 가지 요구를 했습니다. 폐하 대통을 이으셨으니 정덕제를 황고 황제의 아버지로 모시고 흥왕과 흥왕비는 숙부모로 칭해야 합니다. 이것이 종법의 질서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명확했습니다. 가정제는 정덕제의 양자가 되어야 하며 자신의 친부모는 황제의 부모가 아닌 숙부모로 격하시켜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양정화의 논리는 유교의 종법 제도에 근거한 것이었습니다. 황위는 적장자 계승이 원칙이고 방계에서 황제가 나왔다면 그는 직전 황제의 양자가 되어 정통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15세의 소년 황제는 이 요구를 단호히 거부했습니다. 안 됩니다. 짐의 부친은 흥왕이시며 어찌 다른 분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겠습니까? 가정제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안에는 확고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에게 있어 이것은 단순한 의례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자신의 정체성, 존엄성 그리고 무엇보다 어머니에 대한 효심의 문제였습니다. 어머니 장태후는 밤마다 아들에게 말했습니다.
내 아버지는 흥왕이시다. 그분은 너를 사랑하셨고 너에게 제왕의 자질을 가르치셨다. 절대로 다른 사람을 아버지라 부르지 마라. 어머니의 눈물 어린 당부는 가정제의 마음에 깊이 새겨졌습니다. 그는 황제가 되었지만 무엇보다 먼저 아들이었습니다. 이렇게 시작된 논쟁이 바로 명나라 역사상 가장 격렬했던 정치적 갈등, 대례의 논쟁입니다. 1521년부터 1524년까지 무려 3년 반 동안 이어진 이 논쟁은 조정을 두 파로 완전히 분열시켰습니다. 양정화를 중심으로 한 의례파는 종법의 원칙을 내세웠고 가정제를 지지하는 개통파는 황제의 친부모를 높이는 것이 진정한 효라고 주장했습니다. 1524년 7월 15일 사건은 극에 달했습니다. 가정제가 자신의 부친을 황고로 추존하겠다는 조서를 내리자 조정의 신하 229명이 집단으로 궁궐 앞 좌순문에 모여 격렬한 시위를 벌였습니다. 그들은 무릎을 꿇고 머리를 땅에 찌으며 폐하 잘못된 결정을 거두소서 라고 외쳤습니다. 이른 아침부터 해가 질 때까지 신하들의 통곡 소리는 자금성을 뒤흔들었습니다. 명실록 가정조 기록에 따르면 이날의 상황은 참으로 비극적이었습니다. 여름 햇볕 아래 신하들은 쓰러져 갔고 일부는 기절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물러서지 않았습니다. 양정화의 제자이자 좌도어사 왕정상은 목이 쉬도록 외쳤습니다. 조종의 법도를 어지럽힐 수 없사옵니다. 궁전 안에서 이 광경을 지켜보던 가정제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20세가 된 젊은 황제는 더 이상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저들을 체포하라. 주동자들을 찾아내고 모두를 엄벌하라. 그날 밤부터 자금성에서는 피해 숙청이 시작되었습니다. 시위에 참여한 신하 134명이 투옥되었고 그중 16명이 매질로 인해 궁궐 앞에서 즉사했습니다. 양정화를 비롯한 주동자들은 파직되어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대명회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으로 처벌받은 관료의 수는 최종적으로 460여 명에 달했습니다. 가정제는 이 사건을 통해 자신의 권력을 확고히 했습니다. 1524년 9월 그는 마침내 자신의 부친을 흥원제로 추존하고 어머니를 흥원왕후로 봉했습니다. 1538년에는 한 걸음 더 나아가 부친을 예종 예황제로 추존하며 태묘의 신의를 모셨습니다. 15세의 반개 황자로 즉위했던 소녀는 이제 그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절대 군주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승리는 가정제에게 깊은 상처를 남겼습니다. 수백 명의 신하들과의 치열한 싸움, 그들의 저항과 반발, 그리고 결국 폭력으로 해결할 수밖에 없었던 현실. 가정제는 유교 관료들에 대한 깊은 불신과 염증을 품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충성은 황제 개인이 아닌 추상적인 예법과 종법에 있었습니다. 그들은 황제를 진정으로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황제를 자신들의 유교적 질서 안에 가두려 했습니다. 이러한 정치적 좌절 속에서 가정제는 새로운 위안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바로 도교였습니다. 어린 시절부터 도교 경전에 관심이 많았던 그는 즉위 후 더욱 깊이 도교에 심취하기 시작했습니다. 도교는 그에게 유교와는 전혀 다른 세계관을 제시했습니다. 유교가 인간 사회의 질서와 예법을 강조한다면 도교는 개인의 수양과 초월 그리고 신선이 되는 것을 추구했습니다. 1527년부터 가정제는 궁중의 도사들을 불러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중 가장 영향력 있었던 인물이 소원정이었습니다. 명사 방기전에 따르면 소원정은 강서성 귀계현 용호산 출신의 도사로 뛰어난 제초 도교 의식 능력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그는 가정제에게 도교의 오묘한 이치를 가르쳤고 황제는 그의 말에 점점 더 깊이 빠져들었습니다. 소원정은 영리했습니다. 그는 황제에게 단순히 종교적 교리만 가르친 것이 아니라 도교를 통한 정치적 권력 강화 방법을 제시했습니다. 폐하 신선이 되려면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태상 노군께서도 무의치를 설파하지 않으셨습니까? 폐하께서는 궁궐 깊은 곳에서 수련하시고 신하들은 그들의 본분을 다하게 하십시오. 이 말은 가정제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정치는 신하들에게 맡기고 자신은 도교 수련에 전념하면서도 최종 결정권만 쥐고 있으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야말로 신하들과의 끊임없는 갈등에서 벗어나면서도 권력을 유지할 수 있는 완벽한 방법이었습니다. 1534년 가정제는 드디어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그는 자금성 서쪽에 방대한 도교 재단인 대고현단을 건설하기 시작했습니다. 황명제헐록의 기록에 따르면 이 공사에는 수만 명의 인부가 동원되었고 막대한 국고가 소진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반대했지만 가정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그는 점차 조정회의에 참석하는 횟수를 줄여갔습니다. 1540년대에 들어서면서 가정제는 거의 대정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대신 그는 서쪽 궁전인 서원에 머물며 도교 의식에 몰두했습니다. 매일 아침과 저녁 그는 도복을 입고 향을 피우며 신선들에게 기도를 올렸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황제가 보이지 않는데 어떻게 정사를 논의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가정제는 새로운 통치 방식을 고안해냈습니다. 바로 청사 시스템입니다. 청사란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으로 푸른 종이에 붉은 글씨로 쓰는 도교 문서입니다. 가정제는 이 청사 형식으로 자신의 명령을 내렸습니다. 예를 들어 인사 문제를 결정할 때도 가정제는 직접 조서를 내리는 대신 오늘 제초를 지내며 상제께 아뢰노니 아무개는 충성스러우니 등용하고 아무개는 불충하니 파직하라는 식의 청사를 작성했습니다. 신하들은 이 난해한 기도문 형식의 문서를 받아 황제의 진의를 해석하고 실행해야 했습니다. 이 기괴한 통치 방식은 의외로 효과적이었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의도를 종교적 언어로 포장함으로써 신하들의 직접적인 반대와 논쟁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누가 감히 신의 뜻에 반대할 수 있겠습니까? 동시에 가정제는 절대 권력을 유지하면서도 일상적인 행정 업무의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은둔 정치는 필연적으로 권력의 공백을 만들었습니다. 그 공백을 채운 것은 간신들이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인물이 엄숭입니다. 강서성 분이현 출신의 엄숭은 재능 있는 문인이었지만 무엇보다 청사 작성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습니다. 그는 황제가 원하는 화려하고 아첨하는 문구를 완벽하게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1542년부터 엄숭은 내각의 핵심 인물로 떠올랐고 1545년에는 수보가 되어 조정을 장악했습니다. 명사 엄숭전에 따르면 그는 권력을 이용해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무자비하게 제거했습니다. 청렴한 관료들은 하나둘 파직되거나 유배되었고 조정은 부패로 썩어갔습니다. 하지만 가정제는 이 모든 것을 알면서도 묵인했습니다. 아니, 오히려 의도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엄숭이라는 방패막이가 있었기에 모든 비난과 원망은 그에게로 향했습니다. 가정제 자신은 서원의 궁전에서 신선이 되기 위해 수련 중인 성군으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과 신하들이 불만을 품는다 해도 그것은 간신 엄숭 때문이지 황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이것이 가정제가 선택한 통치 방식이었습니다. 20년 이상을 궁궐 깊숙이 숨어 지내면서도 명나라를 완벽하게 장악한 기이한 은둔 군주. 그는 유교 관료들과의 정면 충돌에서 승리했지만 동시에 그들에게 깊은 상처를 받았습니다. 도교는 그에게 도피처이자 권력 유지의 수단이었습니다. 대래의 논쟁에서 시작된 가정제의 집착과 고집은 결국 그를 현실 정치에서 멀어지게 만들었습니다. 하지만 역설적으로 그 거리두기가 그의 권력을 더욱 공고히 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황제, 신비에 쌓인 통치자. 가정제는 스스로를 신격화함으로써 그 누구도 감히 도전할 수 없는 절대자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도교에 대한 그의 집착은 점점 더 깊어졌고 불로장생에 대한 욕망은 광기로 변해갔습니다. 자금성의 화려한 궁전 뒤에는 곧 상상할 수 없는 어둠이 펼쳐지게 됩니다. 1539년 가정제가 33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중년에 접어든 황제는 거울을 보며 자신의 얼굴에 생긴 주름을 발견했습니다. 머리카락 사이로 보이는 흰머리, 예전만 못한 체력, 그리고 무엇보다 죽음에 대한 두려움. 절대 권력을 가진 황제였지만 그 역시 시간 앞에서는 한없이 약한 인간이었습니다. 바로 이때 도사 소원정이 황제에게 한 가지 제안을 했습니다. 폐하 신선이 되는 비법이 있사옵니다. 바로 단약을 복용하시는 것입니다. 진시황도 한무제도 모두 단약을 통해 불로장생을 추구하지 않으셨습니까? 가정제의 눈빛이 반짝였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부터 읽었던 도교 경전들을 떠올렸습니다. 포박자, 황정경 같은 책들에는 단약 복용을 통한 장생불사의 비법이 기록되어 있었습니다. 단약이란 수은, 주사, 황화수은, 납 등의 광물을 고온에서 정제하여 만든 알약을 말합니다. 도교에서는 이러한 금속들이 변하지 않고 오래 지속되는 성질을 가졌기에 이를 인체에 섭취하면 불로장생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물론 현대의학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극도로 위험한 중금속 중독을 일으키는 독약에 불과했습니다. 하지만 16세기 명나라에서 이것은 황제들이 추구하는 가장 고귀한 영약이었습니다. 1540년부터 가정제는 본격적으로 단약 제조에 몰두하기 시작했습니다. 서원의 일부를 개조하여 거대한 연단실을 만들었습니다. 가정실록 14년조에 따르면 이 공사에는 최고급 내화벽돌과 특수 제작된 도가니가 사용되었습니다. 황금으로 만든 화로, 옥으로 깎은 약절구, 은으로 제작한 증류장치들. 연단실은 마치 신선의 작업장처럼 화려하게 꾸며졌습니다. 소원정은 1539년 사망했지만 그의 뒤를 이어 더욱 야심찬 도사들이 궁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중 가장 악명 높은 인물이 도홍과 단전이었습니다. 명사 방기전의 기록에 따르면 이들은 강서성과 사천성 출신의 도사로 단약 제조 기술이 뛰어나다고 자처했습니다. 하지만 실상은 황제의 미신을 이용해 권력과 부를 얻으려는 사기꾼들이었습니다. 1541년 여름 도홍은 황제 앞에서 처음으로 단약을 시연했습니다. 그는 화려한 도복을 입고 복잡한 주문을 외우며 단약을 만드는 과정을 보여주었습니다. 수은을 가열하고 주사를 섞고 여러 약재를 첨가하는 과정은 마치 마법 의식처럼 보였습니다. 몇 시간 후 붉은 빛이 도는 작은 알약들이 완성되었습니다. 폐하, 이것이 바로 대환단이옵니다. 이를 복용하시면 100년을 더 사실 수 있사옵니다. 가정제는 설레는 마음으로 첫 단약을 삼켰습니다. 입안에서 느껴지는 쓴맛과 금속성 맛. 하지만 황제는 이것이 신선이 되는 과정의 일부라고 믿었습니다. 처음 며칠간은 특별한 변화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일주일쯤 지나자 이상한 증상들이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손발이 떨리고 두통이 심해졌으며 때때로 환각을 보기도 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보면 전형적인 수은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도사들은 황제를 안심시켰습니다. 폐하, 이것은 단독이라 하여 몸속의 불순물이 빠져나가는 과정이옵니다. 조금만 더 견디시면 신선의 경지에 도달하시게 됩니다. 가정제는 이 말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고 싶어 했습니다. 그는 이미 너무 많은 것을 단약에 투자했고 되돌아갈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단약 제조에는 한 가지 심각한 문제가 있었습니다. 바로 재료의 문제였습니다. 도사들은 점점 더 희귀하고 기괴한 재료를 요구했습니다. 수백 년 묵은 인삼, 천산의 영지버섯, 동해의 진주가루. 이런 것들은 그나마 구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1542년 도사 단전이 요구한 재료는 모든 이들을 경악하게 만들었습니다.
폐하 진정한 대환단을 만들려면 순수한 여인의 원기가 필요하옵니다. 특히 아직 초경을 맞이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처녀들의 경혈과 처다침, 이슬을 받아먹음은 그들의 타액이 필수적입니다. 단전의 이 말에 궁중은 충격에 휩싸였습니다. 하지만 가정제는 이미 광기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필요한 만큼 구하라.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가정실록 21년 조와 만력 야획편의 기록을 종합하면 1542년부터 1565년까지 약 23년간 자금성에는 단약 재료를 채취하기 위해 선발된 어린 궁녀들이 수백 명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주로 13세에서 16세 사이의 소녀들로 전국 각지에서 선발되어 궁궐로 보내졌습니다. 부모들은 딸이 궁녀가 되면 집안이 영광스러워질 것이라 기대했지만 그들이 맞이한 것은 끔찍한 지옥이었습니다. 서원의 동쪽에 위치한 영춘궁이라는 건물이 이 소녀들의 감옥이 되었습니다. 이곳에는 한 번에 200여 명의 어린 궁녀들이 수용되었습니다. 그들은 철저하게 격리되어 외부와의 접촉이 완전히 차단되었습니다. 담당 환관들의 감시 아래 이 소녀들은 매일 정해진 시간에 특정한 음식만 먹고 특정한 물만 마셔야 했습니다. 도사들의 지시에 따르면 단약의 재료가 될 궁녀들은 순수한 원기를 유지해야 했습니다. 이를 위해 그들은 일체의 기름진 음식을 금지당했고 고기는 물론 때로는 소금조차 제한받았습니다. 매일 아침 동이 트기 전 그들은 강제로 깨워져 궁궐 정원의 연꽃 위에 맺힌 이슬을 모아야 했습니다. 한겨울에도 무더운 여름에도 이 고된 작업은 계속되었습니다. 하지만 가장 끔찍한 것은 생리열 채취였습니다. 궁녀들이 월경을 시작하면 그들은 특수하게 제작된 방으로 옮겨졌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의 생리열은 조금도 낭비되지 않도록 채취되었습니다. 만력 야획편의 저자 심덕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궁녀들은 마치 가축처럼 취급되었고 그들의 몸에서 나오는 모든 것이 단약의 재료로 사용되었다. 그 참혹함을 차마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많은 궁녀들이 영양실조로 쓰러졌습니다. 청소년기의 성장기에 있던 소녀들은 적절한 영양을 공급받지 못해 발육이 멈추고 병들어갔습니다. 어떤 이들은 빈혈로 기절했고 어떤 이들은 면역력 저하로 각종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국조전고에 따르면 영춘궁에 수용된 궁녀들 중 절반 이상이 5년을 버티지 못하고 사망했다고 합니다. 1544년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도사들은 새로운 방법을 제안했습니다. 폐하 단약의 효능을 극대화하려면 생기가 가장 왕성한 시기에 원기를 직접 추출해야 합니다.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깨달은 환관들조차 경악했습니다. 도사들은 궁녀들에게 특정한 약물을 먹여 인위적으로 신체 변화를 유도했고 그 과정에서 채취한 체액들을 단약 제조에 사용했습니다. 어떤 궁녀들은 이 약물의 부작용으로 심각한 고통을 겪었습니다. 복통, 구토, 경련. 명궁사의 기록에 따르면 한 해에만 20여 명의 궁녀가 이러한 실험 과정에서 목숨을 잃었다고 합니다. 그들의 시신은 몰래 궁 밖으로 운반되어 아무도 모르는 곳에 묻혔습니다. 부모들은 딸이 궁에서 잘 지내고 있을 것이라 믿었지만 실상은 참혹했습니다. 궁녀들 사이에서는 절망이 퍼져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스스로 목숨을 끊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감시가 워낙 철저해서 그마저도 쉽지 않았습니다. 영춘궁의 창문에는 쇠창살이 박혀 있었고 위험한 물건은 일체 허용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살아있지만 죽은 것이나 다름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1545년 봄 15세의 궁녀 양금영이 영춘궁에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절강성 항주 출신의 가난한 상인 집안 딸이었습니다. 집안의 경제적 어려움을 돕기 위해 자원하여 궁녀가 되었지만 그녀가 맞이한 것은 상상할 수 없는 지옥이었습니다. 양금영은 똑똑하고 의지가 강한 소녀였습니다. 그녀는 이 끔찍한 상황을 견디며 마음속 깊이 황제에 대한 증오를 키워갔습니다.
한편 가정제는 단약 복용을 계속했지만 건강은 점점 악화되었습니다. 1540년대 중반 그의 나이 40세 전후에 그는 이미 노인처럼 보였습니다. 머리카락은 대부분 빠졌고 피부는 누렇게 변했으며 치아도 많이 상했습니다. 수은 중독의 전형적인 증상들이었습니다. 하지만 도사들은 계속해서 조금만 더 복용하시면 됩니다라고 말했습니다. 황제의 성격도 변했습니다. 원래도 의심이 많고 폭력적이었지만 단약 복용 후 그는 더욱 변덕스럽고 잔인해졌습니다. 사소한 일에도 격분했고 때때로 이유 없이 환관들을 구타했습니다. 수은 중독이 뇌에 영향을 미쳐 성격 변화를 일으킨 것입니다. 가정실록의 여러 기록을 보면 황제가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거나 이상한 행동을 하는 사례가 빈번하게 나타납니다. 1546년 도사 단전은 더욱 대담한 제안을 했습니다. 폐하, 이제 더 강력한 단약이 필요합니다. 금단을 만들어야 합니다. 금단이란 수은과 금을 주원료로 하는 최고급 단약을 말합니다. 단전은 이를 위해 순금 100근과 더 많은 궁녀들의 원기가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가정제는 주저없이 허락했습니다. 국고에서 막대한 황금이 빠져나갔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가정제는 이는 국가의 만년대계를 위한 것이라며 일축했습니다. 그는 자신이 불로장생하여 영원히 명나라를 다스리는 것이야말로 최고의 선정이라고 믿었습니다. 권력을 가진 자의 무서운 자기 합리화였습니다. 영춘궁에는 더 많은 소녀들이 끌려왔습니다. 1546년 한 해에만 80여 명의 새로운 궁녀가 선발되었습니다. 명사 후비전의 주석을 보면 이 시기 궁녀 선발은 거의 강제 징집에 가까웠다고 합니다. 관리들이 각 지방을 돌며 어린 소녀들을 마구잡이로 끌고 갔고 부모들이 울며 매달려도 소용없었습니다. 궁녀들의 고통은 한계에 달했습니다. 그들은 매일 밤 서로를 껴안고 울었습니다. 우리는 언제쯤 이곳을 벗어날 수 있을까? 차라리 죽는 게 나을지도 몰라. 이런 절망적인 대화가 영춘궁의 어둠 속에서 속삭여졌습니다. 그들 중 많은 이들이 고향과 가족을 그리워하며 밤마다 눈물을 흘렸습니다. 황제는 이 모든 고통을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알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에게 궁녀들은 단약을 만들기 위한 재료일 뿐 감정을 가진 인간이 아니었습니다. 신선이 되겠다는 집착이 그의 인간성을 완전히 마비시켜버린 것입니다. 도교에서 말하는 무정, 즉 세속의 감정을 초월한다는 개념을 그는 가장 잔인한 방식으로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1547년 도사들은 마침내 완성된 금단을 황제에게 바쳤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붉은 알약. 이것을 만들기 위해 수백 명의 궁녀들이 고통받았고 수십 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가정제는 감격에 겨워 눈물을 흘리며 그 알약을 입에 넣었습니다. 드디어 짐은 신선이 될 수 있구나. 하지만 현실은 잔인했습니다. 금단을 복용한 후 황제의 건강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환청이 들리고 손발이 심하게 떨렸으며 때때로 정신을 잃고 쓰러졌습니다. 어이들은 겁에 질려 치료를 시도했지만 황제는 그들을 멀리하고 오직 도사들만 믿었습니다. 이것은 승선의 과정이다. 조금만 더 견디면 된다. 영춘궁의 궁녀들은 황제가 아프다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들 중 일부는 속으로 기뻐했습니다. 하늘이 벌을 내리시는 것이다. 하지만 황제는 죽지 않았습니다. 그는 놀라운 생명력으로 버텨냈고 단약 복용을 계속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곧 더 많은 궁녀들의 희생을 의미했습니다. 1541년부터 1547년까지 약 6년간 영춘궁을 거쳐간 궁녀의 수는 300명이 넘었습니다. 그중 살아남은 이는 절반도 되지 않았습니다. 나머지는 병들어 죽거나 약물 실험의 희생자가 되거나 절망 속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이 모든 희생은 한 사람의 광기 어린 욕망, 불로장생에 대한 집착 때문이었습니다.
양금영은 이 모든 것을 지켜보며 마음속에 단단한 결심을 키워갔습니다. 이 괴물을 멈춰야 한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이 지옥은 영원히 계속될 것이다. 그녀는 비밀리에 같은 생각을 가진 궁녀들을 모으기 시작했습니다. 1541년 그녀가 영춘궁에 들어온 지 2년째 되던 해였습니다. 자금성의 화려한 지붕 아래 아무도 모르는 어둠 속에서 피로 만들어진 단약이 황제의 입으로 들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단약을 만들기 위해 희생된 수백 명의 어린 소녀들. 역사는 종종 이런 끔찍한 진실을 기록합니다. 권력과 광기가 만나면 인간은 얼마나 잔인해질 수 있는지를 말입니다. 가정제의 불로장생 집착은 이제 돌이킬 수 없는 비극으로 치닫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비극의 정점에서 궁녀들의 절망적인 분노가 폭발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역사상 전무후무한 황제 암살 미수 사건, 이민궁변이 바로 눈앞에 다가오고 있었습니다. 1542년 10월 자금성의 가을은 유난히 쌀쌀했습니다. 영춘궁의 좁은 방에서 16명의 궁녀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촛불 하나만이 그들의 창백한 얼굴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그들 중 가장 나이가 많은 양금영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오늘 밤입니다. 더 이상 기회가 없을지도 모릅니다. 이들은 지난 6개월간 비밀리에 계획을 세워왔습니다. 황제를 제거하는 것. 역대 중국 역사를 통틀어 궁녀가 황제를 암살하려 시도한 사례는 전무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고통은 이미 죽음의 공포를 넘어섰습니다. 양금영은 동료들의 눈을 하나하나 바라보았습니다. 형소봉, 요순, 양옥향, 형취련. 모두 15세에서 18세 사이의 어린 소녀들이었습니다. 명궁사 권삼의 기록에 따르면 이날 밤 참여한 궁녀는 정확히 16명이었습니다. 그들은 모두 영춘궁에서 단약 재료 채취를 위해 착취당한 피해자들이었습니다. 양금영은 2년간의 지옥 같은 생활 속에서 자신보다 어린 동료들이 하나둘 죽어가는 것을 지켜봤습니다. 13세의 어린 궁녀가 약물 실험 후 토열하며 죽어간 모습, 영양실조로 뼈만 앙상하게 남아 숨을 거둔 친구의 모습. 그 모든 것이 그녀의 마음속에 증오의 불꽃을 지폈습니다. 계획은 단순했습니다. 가정제는 매일 밤 서원의 단화궁에서 잠을 잤습니다. 이곳은 황후가 거처하는 곤영궁과 떨어져 있었습니다. 황제는 단약 복용의 부작용으로 불면증에 시달렸고 깊이 잠들기 위해 환관들이 준비한 술을 마시는 습관이 있었습니다. 궁녀들은 바로 그 순간을 노렸습니다. 1542년 10월 21일 밤 자정이 지난 시각이었습니다. 가정제는 평소처럼 술을 마시고 침대에 누웠습니다. 그날 밤 시중을 드는 궁녀들은 모두 양금영의 일파였습니다. 황제가 깊은 잠에 빠지기를 기다렸습니다. 1시간, 2시간. 황제의 코 고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단약의 부작용으로 인한 깊은 수면이었습니다. 양금영이 신호를 보냈습니다. 궁녀들은 사전에 준비해둔 비단끈을 꺼냈습니다. 그들의 손은 떨렸습니다. 두려움 때문이 아니라 분노와 긴장 때문이었습니다. 형소봉과 요순이 먼저 황제의 머리맡으로 다가갔습니다. 양금영과 양옥향이 양쪽에서 팔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나머지 궁녀들이 일제히 달려들었습니다. 비단끈이 황제의 목에 감겼습니다. 양금영이 힘껏 당겼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받은 고통에 대한 대가입니다. 그녀가 이를 악물며 속삭였습니다. 잠에서 깬 가정제는 갑작스러운 질식감에 놀라 발버둥 쳤습니다. 그는 소리를 지르려 했지만 목이 조여 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45세의 황제는 어린 궁녀들의 힘에 저항했지만 16명이 한꺼번에 달려들자 속수무책이었습니다. 하지만 바로 이 순간 결정적인 실수가 발생했습니다. 명사 후비전과 가정실록 21년 10월 조의 기록을 보면 긴장한 궁녀 중 한 명이 끈을 제대로 매듭짓지 못했습니다.
여러 사람이 동시에 당기는 바람에 끈이 엉키고 제대로 조이지 못한 것입니다. 가정제는 의식을 잃었지만 완전히 사망하지는 않았습니다. 더 큰 문제는 소음이었습니다. 황제가 발버둥 치며 침대를 흔드는 소리, 궁녀들의 거친 숨소리. 이것이 궁전 밖을 지키던 환관의 귀에 들렸습니다. 안에서 무슨 소리가 나는데? 환관이 문을 두드렸습니다. 폐하, 무슨 일이십니까? 궁녀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어떤 이는 계속 끈을 당기자고 했고 어떤 이는 당장 도망가자고 했습니다. 이 혼란 속에서 궁녀 장금년이 갑자기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그녀는 두려움에 이성을 잃고 곤영궁으로 달려갔습니다. 그곳에는 방황후가 있었습니다. 황후마마, 큰일 났습니다. 단화궁에서 장금년은 떨리는 목소리로 사건을 고했습니다. 방황후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습니다. 그녀는 평소 궁녀들의 참혹한 처지를 알고 있었지만 황제의 권위에 감히 반대할 수 없었던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황제를 구해야 한다는 본능이 앞섰습니다. 방황후는 즉시 환관들을 이끌고 단화궁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부수고 들어가자 침대 위에는 의식을 잃은 채 목에 비단 끈이 감긴 황제가 누워 있었고 궁녀들은 공포에 질려 서 있었습니다. 환관들이 재빨리 황제를 구출했습니다. 어이들이 급히 불려왔고 침을 놓고 약을 먹이며 응급 조치를 했습니다. 가정실록의 기록에 따르면 가정제는 약 2시간 동안 혼수 상태에 있었습니다. 그의 목에는 깊은 자국이 남아 있었고 얼굴은 청자색으로 변해 있었습니다. 어이들은 밤새 황제를 간호했고 새벽 무렵에야 가정제는 겨우 의식을 되찾았습니다. 하지만 그의 목소리는 완전히 변해 있었습니다. 목이 심하게 손상되어 한동안 제대로 말을 할 수 없었습니다. 의식을 되찾은 가정제의 첫 반응은 분노였습니다. 저것들을 모두 잡아라. 쉰 목소리로 간신히 명령을 내렸습니다. 환관들은 즉시 궁녀들을 체포했습니다. 양금영을 비롯한 16명 모두가 결박당했습니다. 도망갈 곳도 숨을 곳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이미 모든 것을 각오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제의 분노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는 이 사건의 배후를 의심했습니다. 궁녀들만의 소행일 리 없다. 분명 누군가 배후에 있다. 황제의 의심은 곧 후궁들로 향했습니다. 특히 그는 단경황 귀비 조씨를 의심했습니다. 조씨는 가정제가 총애했던 후궁이었지만 최근 황제의 단약 집착을 비판한 적이 있었습니다. 명사 후비전에 따르면 조씨는 황제에게 궁녀들을 너무 혹사시키는 것은 인륜에 어긋난다고 간언했다가 황제의 미움을 샀다고 합니다. 가정제는 조씨가 이번 사건을 배후에서 조종했다고 확신했습니다. 증거는 없었지만 황제의 의심만으로 충분했습니다. 1542년 10월 22일, 즉 사건 발생 다음 날부터 신문이 시작되었습니다. 동창의 환관들이 직접 신문을 주관했습니다. 궁녀들은 온갖 고문을 당했습니다. 손톱 밑에 대나무 침을 받고 뜨거운 인두로 살을 지지고 손가락을 으스러뜨렸습니다. 국조전고의 기록에 따르면 신문은 사흘 밤낮 계속되었습니다. 양금영은 끝까지 버텼습니다. 우리는 황제를 죽이려 했습니다. 하지만 배후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통, 우리가 받은 학대, 그것이 우리를 움직인 전부입니다.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고했습니다. 형소봉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우리는 사람입니다. 가축이 아닙니다. 우리도 부모가 있고 꿈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제는 이들의 말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반드시 조 씨와의 연결고리를 찾아내라고 명령했습니다. 고문은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결국 극심한 고통을 이기지 못한 궁녀 한 명이 거짓 자백을 했습니다. 단경 황기비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셨습니다.
이 한마디로 조 씨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명사의 기록에 따르면 조 씨는 즉시 체포되어 신문을 받았습니다. 그녀는 결백을 주장했지만 이미 황제의 마음은 굳어 있었습니다. 가정제는 조 씨를 패서인 신분을 박탈당함으로 강등시켰습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방황후도 연루되었습니다. 황제는 방황후에게도 의심의 눈초리를 보냈습니다. 황후, 그대는 왜 그렇게 빨리 현장에 나타났는가? 혹시 미리 알고 있었던 것은 아닌가? 터무니없는 의심이었습니다. 방황후는 장금년의 보고를 받고 달려간 것뿐이었습니다. 오히려 그녀는 황제의 목숨을 구한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가정제는 이성을 잃고 있었습니다. 단약 복용으로 인한 정신적 불안정, 암살 미수 사건의 충격, 그리고 모든 것에 대한 편집증적 의심. 황명통기 가정조의 기록을 보면 황제는 이 시기에 극도의 피해망상에 시달렸다고 합니다. 그는 모든 사람을 의심했고 특히 여성들을 적으로 여겼습니다. 1542년 10월 25일 처형이 집행되었습니다. 자금성박 서시에서 16명의 궁녀들이 능지처참에 처해졌습니다. 능지처참이란 산채로 살을 조각조각 베어내는 가장 잔인한 사형 방식입니다. 만력 야획편의 저자 심덕부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그날의 참상은 차마 눈뜨고 볼 수 없었다. 어린 소녀들의 비명소리가 하늘을 찔렀다. 양금영은 마지막까지 외쳤습니다. 우리는 후회하지 않는다. 이 폭군이 언젠가는 자신의 죗값을 치를 것이다. 그녀의 목소리는 처형장에 모인 수천 명의 백성들에게 전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이 어린 소녀들이 얼마나 큰 고통을 받았는지를 말입니다. 조 씨 역시 비참한 최후를 맞았습니다. 명사 후비전에 따르면 그녀는 냉궁에 유폐된 지 석 달 만에 의문의 죽음을 당했습니다. 공식 기록은 병사라고 하지만 실상은 가정제의 명령으로 살해된 것이었습니다. 그녀의 시신은 궁 밖으로 버려졌고 제대로 된 장례도 치러지지 못했습니다. 방황후는 목숨은 건졌지만 황제의 총애를 완전히 잃었습니다. 가정제는 그 후 20년 넘게 그녀를 단 한 번도 찾지 않았습니다. 가정실록 26년 조에 따르면 방황후는 곤영궁에 홀로 갇혀 지내다가 1547년 화재 사고로 사망했습니다. 많은 역사가들은 이 화재가 우연이 아니라 황제가 사주한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민궁변 이후 가정제는 완전히 변했습니다. 그는 더 이상 어떤 여성도 믿지 않았습니다. 궁녀들에 대한 감시와 통제는 더욱 가혹해졌습니다. 명궁사의 기록에 따르면 이 사건 이후 궁녀들이 2명 이상 모여 있는 것조차 금지되었습니다. 궁궐은 감옥이 되었고 궁녀들은 최수가 되었습니다. 황제는 단화궁을 떠나 서원의 더 깊은 곳으로 거처를 옮겼습니다. 그는 만수궁이라는 새로운 궁전을 짓고 그곳을 삼엄한 경비로 에워쌌습니다. 외부인은 물론 대부분의 환관들도 접근할 수 없었습니다. 황제는 스스로를 완전히 고립시켰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사건은 가정제의 도교 집착을 더욱 강화시켰습니다. 그는 내가 죽지 않은 것은 신선들의 보호 덕분이다라고 믿었습니다. 단약 복용은 오히려 증가했습니다. 도사들은 이 기회를 놓치지 않고 황제에게 더 많은 제초 의식과 단약이 필요하다고 설득했습니다. 1543년부터 가정제는 거의 대정전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조회는 취소되었고 신하들과의 면담도 극도로 제한되었습니다. 모든 정무는 청사를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황제는 보이지 않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권력은 오히려 더 강력해졌습니다. 보이지 않기에 더욱 두려운 존재가 된 것입니다. 명사 식화지의 기록을 보면 이민궁변 이후 도교재단 건설과 단약 제조에 들어간 비용이 급증했습니다. 1543년 한 해에만 국고의 10분의 1이 이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신하들이 반대했지만 황제는 듣지 않았습니다.
반대하는 신하들은 하나둘 파직되거나 유배되었습니다. 이민궁변은 명나라 역사의 가장 어두운 사건 중 하나로 기록되었습니다. 16명의 어린 궁녀들이 목숨을 걸고 저항했지만 결국 실패했습니다. 그들의 희생은 아무것도 바꾸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가정제는 더욱 잔인해졌고 더욱 고립되었으며 더욱 광기에 사로잡혔습니다. 하지만 역사는 그들을 기억했습니다. 후대의 역사가들은 이 용감한 소녀들의 이야기를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명사는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궁녀들의 반란은 폭군의 폭정이 만들어낸 비극이다. 그들은 죄인이 아니라 희생자였다. 민간에서는 양금영의 이야기가 전설처럼 전해졌습니다. 권력에 맞서 싸운 평범한 소녀들의 이야기로 말입니다. 이민궁변은 가정제의 통치에서 하나의 전환점이었습니다. 이 사건 이후 황제는 더 이상 인간 세계에 속한 존재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궁궐 깊은 곳에 숨어 도교 의식과 단약에 매달리며 청사라는 신비로운 방식으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20여 년간의 은둔 통치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서는 간신 엄숭이 권력을 휘두르며 명나라를 좀먹어갔습니다. 1543년 봄 자금성의 대정전은 텅 비어 있었습니다. 예년 같았으면 백관들이 도열하여 조회를 올리는 시간이었지만 황제의 자리는 비어 있었습니다. 내각 대학사들은 서로 얼굴만 바라볼 뿐이었습니다. 이민궁변 이후 가정제는 단 한 차례도 조회에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명사 엄숭전과 가정실록 22년 조에 따르면 이 시기부터 가정제는 서원 깊숙한 곳에 있는 만수궁에 완전히 칩거했습니다. 그는 매일 아침 인시 새벽 3시 5시에 일어나 목욕 재개하고 도복을 입은 채 도교 경전을 읽었습니다. 묘시 새벽 5시 7시부터는 단약을 복용하고 제초 의식을 거행했습니다. 이 의식은 오시, 낮 11시 1시까지 계속되었습니다. 신하들은 당황했습니다. 황제를 직접 만날 수 없다면 어떻게 국정을 논의한단 말입니까? 하지만 가정제는 이미 독특한 해결책을 마련해 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청사 시스템이었습니다. 청사란 도교에서 신에게 올리는 충문으로 푸른 비단 종이에 붉은 주사 먹으로 쓰는 것이 전통이었습니다. 도장 정일부의 기록에 따르면 청사는 본래 천존이나 옥황상제 같은 신격에게 올리는 기도문입니다. 형식이 매우 엄격했습니다. 반드시 사언절구나 오원율시 같은 운문 형식을 따라야 했고 도교 경전의 용어와 상징을 정확히 구사해야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청사는 태상도군께 삼가 아레나이다로 시작하여 상제께서 굽어 살피시기를 빕나이다로 끝났습니다. 가정제는 바로 이 청사 형식을 정치적 지령을 전달하는 도구로 활용했습니다. 1543년 4월 첫 번째 정무청사가 내각에 전달되었습니다. 국조전고 권 47의 기록을 보면 그 내용은 이러했습니다. 태상원 시천존께 삼가 아레나이다. 금년 춘 3월에 하남에 한재가 들어 백성들이 고통받나이다. 천존께서 감응하시어 비를 내려주시고 지방관 이목에는 충성이 부족하니 파직하시며 아무개를 후임으로 보내시어 백성을 구제케 하소서. 상제께서 굽어 살피시기를 빕나이다. 표면적으로는 신에게 바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안에는 명확한 행정명령이 담겨 있었습니다. 하남성 지방관을 파직하고 새로운 관리를 임명하라는 것입니다. 내각 대신들은 이 기도문을 해독하여 실제 조서로 만들어야 했습니다. 하남성 지방관 이모를 파직하고 아무개를 후임으로 임명한다는 식으로 말입니다. 이 기괴한 시스템은 의외로 효과적이었습니다. 첫째, 황제는 직접 신하들과 대면하거나 논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모든 명령은 신의 뜻으로 포장되었기에 신하들이 감히 반대하기 어려웠습니다. 둘째, 청사는 해석의 여지를 남겼습니다. 만약 정책이 실패하면 그것은 신하들이 신의 뜻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탓이었습니다.
황제는 절대 잘못이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시스템에는 치명적인 문제가 있었습니다. 청사를 제대로 작성할 수 있는 신하가 극소수였다는 점입니다. 도교 경전에 정통하고 운문 작성에 능하며 동시에 황제의 심리를 파악할 수 있는 인물. 이런 조건을 갖춘 사람은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그중 가장 뛰어난 인물이 바로 엄숭이었습니다. 엄숭은 1480년 강서성 분이현에서 태어났습니다. 명사 엄숭전에 따르면 그는 1505년 진사에 급제한 수재였습니다. 문장력이 뛰어났고 특히 사부 작성에 탁월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진정한 재능은 다른 곳에 있었습니다. 바로 상대방의 심리를 꿰뚫고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을 정확히 하는 능력이었습니다. 1530년대 초반 엄숭은 예부시랑으로 재직하며 가정제에 눈에 띄기 시작했습니다. 그는 황제가 도교에 심취한 것을 간파하고 스스로 도교 경전을 공부하기 시작했습니다. 도덕경, 황정경, 포박자 등을 섭렵하며 도교 용어와 상징을 완벽하게 익혔습니다. 1542년 이민궁변 이후 청사 시스템이 본격화되자 엄숭의 기회가 왔습니다. 가정실록 23년조에 기록된 바에 따르면 1544년 어느 날 가정제가 신하들에게 청사 작성을 명령했습니다. 주제는 태평성대를 기원하며 상제께 올리는 글이었습니다. 수십 명의 내각 관료들이 청사를 제출했지만 가정제는 모두 마음에 들어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엄숭이 제출한 청사는 달랐습니다. 만력 야획편의 일부가 인용되어 있는데 그 문장은 이러했습니다. 지극히 높으신 옥황대제께 미천한 신감이 아뢰나이다. 폐하께서는 진인의 자질을 타고나시어 속세를 초월하여 도를 얻으셨나이다. 신선의 반열에 오르시어 만년토록 천하를 다스리소서. 신등은 다만 폐하의 성덕을 우러러보며 이 청사는 정치적 내용보다는 황제에 대한 찬양으로 가득했습니다. 하지만 그것이야말로 가정제가 원하던 것이었습니다. 황제는 크게 기뻐하며 엄숭을 총애하기 시작했습니다. 이 사람이야말로 짐의 뜻을 아는 자로다. 1544년 엄숭은 내각에 입각했고 1545년에는 수보, 즉 내각의 수석 대신이 되었습니다. 엄숭이 권력을 잡자 청사 정치는 더욱 체계화되었습니다. 명사 식화지와 가정조정기사의 기록을 종합하면 청사를 통한 정무 처리 과정은 이러했습니다. 먼저 각 부서에서 상주문을 올립니다. 이것을 엄숭이 검토한 후 중요한 사안만 추려 청사 형식으로 변환합니다. 이 청사를 황제에게 올리면 황제는 다시 청사 형식으로 회답을 내립니다. 엄숭이 이 회답을 해독하여 구체적인 조서로 만들어 반포합니다. 이 복잡한 과정을 거치면서 엄숭은 실질적으로 모든 정보를 장악하게 되었습니다. 황제가 보는 것은 엄숭이 선별한 정보였고 신하들이 받는 것은 엄숭이 해석한 황제의 뜻이었습니다. 엄숭은 황제와 조정 사이의 유일한 통로가 된 것입니다. 1547년부터 엄숭의 전횡이 본격화되었습니다. 명사 엄숭전에 따르면 그는 자신에게 반대하는 신하들을 하나둘 제거하기 시작했습니다. 방법은 간단했습니다. 청사를 작성할 때 은근슬쩍 그들의 이름을 부정적인 맥락에 넣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이런 식이었습니다. 상제께 아뢰나이다. 근래 조정에 간사한 신하들이 있어 폐하의 성덕을 방해하고 있나이다. 아무개와 아무개는 폐하의 수도를 비방하니 이들을 멀리하소서. 황제는 이 청사를 읽고 해당 신하들을 파직하라는 회답을 내렸습니다. 그렇게 청렴한 관료들이 하나둘 조정에서 사라졌습니다. 1548년 병부상서 양계성이 엄숭을 탄핵하는 상소를 올렸습니다. 엄숭 탄핵소라는 이름으로 역사에 남은 이 문서에서 양계성은 엄숭의 죄목 10가지를 나열했습니다. 부정축제, 매관매직, 인재박해, 국방태만 등이었습니다. 이 상소는 조정을 발칵 뒤집었습니다. 하지만 엄숭은 침착했습니다.
그는 즉시 반박 청사를 작성하여 황제에게 올렸습니다. 태상도군께 아뢰나이다. 근래 간신 양계성이 폐하의 충신을 모함하고 있나이다. 이는 폐하의 수도를 방해하려는 음모이옵니다. 신은 다만 폐하를 위해 청사를 대필할 뿐이온데 간사한 자들이 이를 시기하나이다. 가정제는 엄숭의 편을 들었습니다. 양계성은 투옥되었고 3년 후인 1555년에 옥중에서 처형당했습니다. 명사 양계성전에 따르면 그는 죽기 전 아내에게 편지를 남겼습니다. 나는 나라를 위해 간언했을 뿐이요. 후세가 나를 판단할 것이요. 그의 예언대로 후대 역사는 그를 충신으로 기록했고 엄숭을 간신으로 낙인 찍었습니다. 엄숭의 권력은 1550년대의 정점에 달했습니다. 명사 식화지의 기록에 따르면 그의 집안은 상상할 수 없는 부를 축적했습니다. 북경에만 저택이 10곳이 넘었고 각 저택에는 수백 명의 하인이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엄세번은 더욱 부패했습니다. 그는 공공연하게 관직을 팔았고 뇌물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가정제는 이 모든 것을 묵인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의도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엄숭이 모든 비난과 원망을 받는 동안 황제 자신은 서원의 만수궁에서 고결한 수도자로 남을 수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불만을 가져도 그것은 간신 엄숭 때문이지 성군 가정제 때문이 아니었습니다. 1557년 어떤 신하가 용기를 내어 황제에게 직접 상소를 올렸습니다. 폐하 20년째 조회에 나오지 않으시니 어찌 천하를 다스리신단 말씀이십니까? 이 상소는 환관들을 통해 황제에게 전달되었습니다. 가정실록 36년조에 기록된 가정제의 회답은 놀라웠습니다. 짐은 매일 신들과 교감하며 천하의 일을 살피고 있다. 짐이 조회에 나가지 않는 것은 속세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더 높은 차원에서 정사를 보기 위함이다. 무의치가 바로 성인의 도가 아니더냐? 짐은 보이지 않지만 모든 것을 보고 있으며 말하지 않지만 모든 것을 명령하고 있다. 이 회답은 청사가 아닌 일반 조서로 내려졌습니다. 황제는 자신의 은둔을 정당화하기 위해 도교 철학을 동원한 것입니다. 무의치, 즉 아무것도 하지 않음으로써 다스린다는 노자의 개념. 가정제는 자신의 게으름과 회피를 고상한 통치 철학으로 포장했습니다. 실제로 이 시기 명나라는 심각한 위기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명사 병지와 명실록 가정조를 보면 북쪽으로는 몽골의 알탄 칸이 수시로 침입했고 북로, 남쪽으로는 왜구가 연해 지역을 약탈했습니다. 남해 1550년 알탄 칸은 북경 근교까지 쳐들어와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경술의 변입니다. 이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도 가정제는 만수궁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사들과 함께 제초를 지내며 신의 힘으로 오랑캐를 물리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실제 군사 대응은 변방의 장군들에게 맡겨졌고 조정은 혼란에 빠졌습니다. 엄숭은 이 위기조차 자신의 이익을 위해 이용했습니다. 군비를 횡령하고 전쟁 물자를 빼돌렸습니다. 명사 병지의 기록에 따르면 변방의 군사들은 제대로 된 무기도 식량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병사들은 굶주리고 추위에 떨었지만 엄숭의 창고는 넘쳐났습니다. 1560년 감찰어사 추찬이 다시 한번 엄숭을 탄핵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도 결과는 마찬가지였습니다. 추찬은 파직되어 유배를 떠났고 엄숭은 더욱 권세를 누렸습니다. 신하들은 깨달았습니다. 황제는 엄숭을 버릴 생각이 없다는 것을 말입니다. 청사 정치는 20년 넘게 계속되었습니다. 국조전고의 통계에 따르면 1543년부터 1566년까지 가정제가 작성한 청사는 5,000편이 넘었습니다. 이 방대한 기도문들 속에 명나라의 모든 정무가 담겨 있었습니다. 인사, 재정, 군사, 외교. 황제는 한 번도 대정전에 나타나지 않았지만 그의 권력은 여전히 절대적이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이 은둔 통치는 어느 정도 안정적이었습니다.
황제가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에 관료 시스템은 자율적으로 작동했고 지방 행정은 나름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엄숭이 부패했지만 그가 모든 것을 망칠 수는 없었습니다. 명나라는 거대한 제국이었고 관료제는 수백 년간 축적된 관성으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대가는 컸습니다. 부패가 만연했고 민심은 떠났으며 국방은 약화되었습니다. 가정제의 통치 45년은 명나라 쇠퇴의 시작점이었습니다. 황제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청사를 쓰며 자신이 여전히 통치하고 있다고 믿었지만 실상은 제국이 서서히 무너지고 있었습니다. 1562년 마침내 엄숭이 실각했습니다. 그의 아들 엄세번이 너무 노골적인 부패로 여론의 문매를 맞자 가정제도 더 이상 그들을 보호할 수 없었습니다. 엄세번은 처형당했고 엄숭은 재산을 몰수당한 채 고향으로 쫓겨났습니다. 명사 엄숭전에 따르면 87세의 엄숭은 1567년 비참하게 굶어 죽었습니다. 하지만 청사 정치는 계속되었습니다. 엄숭 이후에도 가정제는 여전히 만수궁에 숨어 청사로 천하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생의 마지막 순간까지 도교 의식과 단약에 집착했습니다. 보이지 않는 황제, 신비에 쌓인 통치자. 그것이 가정제가 선택한 삶의 방식이었고 명나라가 치러야 했던 대가였습니다. 1565년 겨울 60세가 된 가정제는 더 이상 예전의 모습이 아니었습니다. 만수궁의 침전에서 거울을 보는 황제의 얼굴은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고 머리카락은 거의 다 빠져 있었습니다. 손은 끊임없이 떨렸고 걸을 때마다 비틀거렸습니다. 명궁사 권팔의 기록에 따르면 이 시기 황제는 환관의 부축 없이는 제대로 걷지도 못했다고 합니다. 25년 넘게 복용해온 단약의 부작용이었습니다. 현대의학으로 분석하면 전형적인 만성수은 중독 증상이었습니다. 수은은 중추신경계를 파괴하여 떨림, 기억력 감퇴, 성격 변화를 일으킵니다. 또한 간과 신장을 손상시켜 피부색이 변하고 탈모가 발생합니다. 가정제의 몸은 25년간 조금씩 독에 잠식당해 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황제는 여전히 단약을 믿었습니다. 아니, 믿어야만 했습니다. 그는 자신의 인생 대부분을 불로장생을 위해 바쳤습니다. 수백 명의 궁녀를 희생시켰고 막대한 국고를 소진했으며 정치를 방치했습니다. 만약 단약이 거짓이라면 그의 모든 선택이 무의미해지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그것을 인정할 수 없었습니다. 1565년 12월 새로운 도사가 궁으로 들어왔습니다. 이름은 왕금 복건성 출신으로 자칭 200세라고 주장하는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실록 44년 조에 따르면 그는 가정제에게 진정한 불로장생의 비법을 가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폐하께서 지금까지 드신 단약은 하등품이었습니다. 제가 가진 천단은 다릅니다. 이것은 천상의 신선들만 복용하는 것입니다. 죽음이 다가오는 것을 느낀 가정제는 마지막 희망에 매달렸습니다. 그것을 만들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왕금이 대답했습니다. 순금 200근과 천여 100명의 정열이 필요합니다. 이미 상식을 잃은 황제는 주저없이 승낙했습니다. 1566년 봄 마지막 대규모 단약 제조가 시작되었습니다. 만력 야획편의 기록을 보면 이때 다시 80여 명의 어린 궁녀들이 선발되어 영춘궁에 수용되었습니다. 이민궁변으로부터 24년이 지났지만 비극은 반복되고 있었습니다. 역사는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달랐습니다. 궁중의 분위기가 예전과 달랐습니다. 환관들과 궁녀들 사이에서는 황제가 오래 살지 못할 것이라는 소문이 돌았습니다. 모두가 가정제 이후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왕금의 단약 제조는 형식적으로 진행되었고 실제로는 아무도 진지하게 임하지 않았습니다. 1566년 여름 가정제의 건강은 급격히 악화되었습니다. 명사 본기 가정조의 기록에 따르면 7월부터 황제는 거의 침상에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식사도 제대로 하지 못했고 의식이 흐려지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어이들은 맥을 짚어보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폐하의 맥이 매우 약하시옵니다. 환관들이 은밀히 황태자 주제 후 훗날의 윤경제에게 알렸습니다. 전하, 준비하십시오. 곧 대사가 있을 것 같습니다. 황태자는 30년 넘게 아버지의 그늘에서 숨죽이며 살아온 인물이었습니다. 가정제는 도교 수련에 몰두한 나머지 아들의 교육에도 관심이 없었습니다. 명사 황태자전의 기록을 보면 가정제는 재위 45년 동안 아들을 정식으로 만난 횟수가 10번이 채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1566년 12월 14일 만수궁의 침전에서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가정제가 갑자기 침상에서 일어나 소리를 질렀습니다. 신선이다. 신선들이 나를 부른다. 환관들이 달려갔지만 황제는 허공을 향해 손을 뻗으며 무언가를 중얼거렸습니다. 수은 중독으로 인한 환각이었습니다. 가정실록 45년 12월 조의 상세한 기록을 보면 황제는 자신이 구름을 타고 하늘로 올라가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보이는가? 저기 옥황상제의 궁전이 보인다. 나는 이제 신선이 되는 것이다. 환관들은 울먹이며 황제를 침상에 눕혔습니다. 폐하, 정신을 차리소서. 하지만 가정제는 이미 현실과 환상의 경계를 잃고 있었습니다. 그는 어린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호광의 알육에서 어머니와 함께 지냈던 평화로운 시절. 아버지 흥왕이 자신을 무릎에 앉히고 포박자를 읽어주던 기억. 그때는 모든 것이 단순했습니다. 그때는 황제가 되기 전이었습니다. 어머니. 60세 황제가 어린아이처럼 중얼거렸습니다. 장태후는 이미 30년 전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가정제가 가장 의지했던 단 한 사람. 그녀가 살아있었다면 아들이 이렇게까지 광기에 빠지지는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어머니, 제가 황제가 되었습니다. 제가 이겼습니다. 황제의 눈에서 눈물이 흘렀습니다. 1566년 12월 14일 해시, 밤 9시 11시, 가정제는 만수궁 침전에서 숨을 거두었습니다. 향년 60세, 재위 45년. 명사본기는 이렇게 기록했습니다. 병인년 12월 14일, 제가 만수궁에서 붕어하시니 묘호를 세종이라 하고 시호를 숙황제라 했다. 황제의 시신을 검시한 어이의 비공식 기록이 국조전고 보유에 남아 있습니다. 폐하의 피부는 납처럼 푸르스름했고 간과 신장은 심하게 손상되어 있었다. 뇌의 일부는 이미 괴사한 상태였다. 현대 의사가 본다면 전형적인 중금속 중독 사망 사례였습니다. 불로장생을 위해 먹은 단약이 결국 그를 죽인 것입니다. 가정제의 죽음 소식이 전해지자 조정에는 묘한 분위기가 흘렀습니다. 슬픔보다는 안도감이었습니다. 명궁사의 기록에 따르면 많은 신하들이 속으로 드디어 끝났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45년간의 기이한 은둔 통치, 청사 정치, 간신의 전횡, 그 모든 것이 이제 끝난 것입니다. 하지만 가정제가 남긴 유산은 복잡했습니다. 그의 재위 기간을 평가하는 것은 간단하지 않았습니다. 명사 세종본기의 찬 평가를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세종은 총명하고 영특하여 즉위 초에는 큰 뜻을 품었다. 하지만 도교에 미혹되어 정사를 돌보지 않았고 간신을 신임하여 충신을 멀리했다. 45년의 재위는 길었으나 업적은 적었다. 실제로 가정제 치세의 명나라는 모순으로 가득했습니다. 한편으로는 심각한 위기가 있었습니다. 북로남해, 즉 북쪽의 몽골 침입과 남쪽의 왜구 준동이 극에 달했습니다. 명사 병지의 통계를 보면 가정제 재위 기간 동안 몽골의 침입은 200회가 넘었고 왜구의 약탈은 수없이 많았습니다. 변방의 백성들은 전쟁으로 고통받았습니다. 1550년 경술의 변 때는 알탄 칸이 북경 근교까지 침입하여 약탈을 자행했습니다.
수도 근처까지 적이 들이닥쳤는데도 황제는 만수궁에서 제초를 지내고 있었습니다. 명실록 가정 29년 조의 기록을 보면 백성들의 분노가 얼마나 컸는지 알 수 있습니다. 황제는 어디에 계신가? 백성이 도탄에 빠졌는데 황제는 보이지 않는다. 남쪽에서는 왜구가 절강 복건, 광동 연해 지역을 유린했습니다. 1555년 왜구는 남경 근처까지 침입했습니다. 명나라 최고의 명장 척계광이 왜구를 물리치는 데 성공했지만 조정의 지원은 미미했습니다. 명사 척계광전에 따르면 척계광은 군비 부족으로 사제를 털어 병사들을 먹여야 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심각했습니다. 명사 식화지의 기록을 보면 가정제 치세 동안 도교 관련 지출이 국가 재정을 압박했습니다. 도관 건설, 제초의식, 단약 제조에 천문학적 비용이 들어갔습니다. 한 해에 은 수십만 냥이 이런 용도로 사용되었습니다. 이것은 변방 군사 전체의 1년 급여에 맞먹는 금액이었습니다. 부패도 극에 달했습니다. 엄숭이 20년간 권력을 장악하면서 매관매직이 공공연하게 이루어졌습니다. 명사 엄숭전에 따르면 엄숭 집안이 몰수당한 재산은 은 200만 냥, 금 3만 냥에 달했습니다. 이것은 당시 명나라 1년 세수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한 가문이 이 정도였으니 전체 부패 규모는 상상을 초월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가정 연간에는 긍정적인 면도 있었습니다. 역설적이게도 황제가 정치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기에 관료제가 자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었습니다. 지방에서는 청렴하고 능력 있는 관리들이 백성을 위해 일했습니다. 해서 왕수인, 왕양명, 양계성 같은 명신들이 가정 연간에 활동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발전이 있었습니다. 명사 예문지를 보면 가정 연간에는 많은 학술 저작과 문학 작품이 나왔습니다. 왕양명의 전습록, 이시진의 본초 강목 집필이 이 시기에 이루어졌습니다. 황제가 신경 쓰지 않았기에 오히려 지식인들은 자유롭게 학문을 추구할 수 있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민간 상업은 발달했습니다. 명사 식화지에 따르면 가정 연간에 은의 유통이 크게 증가했고 해외 무역도 활발해졌습니다. 비록 외구 문제가 있었지만 동시에 일본, 동남아시아와의 밀무역도 성행했습니다. 명나라 경제는 관의 부패에도 불구하고 민간의 활력으로 유지되었습니다. 가장 아이러니한 것은 가정제 자신의 평가입니다. 그는 20년 넘게 대정전에 나가지 않았지만 명나라는 멸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도교에 미쳤지만 문화는 발전했습니다. 그는 간신을 총애했지만 민간에는 여전히 충신들이 있었습니다. 어쩌면 가정제의 가장 큰 업적은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일지도 모릅니다. 명사 세종본기 말미의 평가는 의미심장합니다. 세종의 치세는 선악이 뒤섞여 있다. 그는 총명했지만 미혹되었고 강력했지만 회피했으며 집착했지만 방치했다. 후세 사람들이 평가하기 어려운 군주다. 역사가들의 평가도 엇갈렸습니다. 청나라 역사가 조익은 염사여기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가정제는 명나라 역대 황제 중 가장 기이한 인물이다. 그는 황제이면서 황제가 아니었고 있었지만 없었으며 다스렸지만 다스리지 않았다. 근대 역사학자 황인우는 만력 15년에서 가정제를 이렇게 평가했습니다. 가정제의 은두는 명나라 황권 쇠락의 시작이었다. 황제가 스스로를 신격화하며 물러나자 권력의 중심은 사라지고 관료들의 파벌 싸움만 남았다. 이것이 명나라 멸망의 원인 중 하나였다. 현대 중국 역사학자들은 더욱 비판적입니다. 명사전의 저자 묘옹은 가정제를 자기 도취적 폭군으로 규정했습니다. 그는 불로장생이라는 개인적 욕망을 위해 국가와 백성을 희생시켰다. 수백 명의 궁녀를 학대하고 충신을 멀리하고 간신을 가까이 했다. 그의 45년 재위는 명나라에게 재앙이었다. 하지만 일부 학자들은 다른 시각을 제시합니다.
대만 역사학자 이동환은 명대 도교와 정치에서 이렇게 주장합니다. 가정제의 도교 숭배는 단순한 미신이 아니라 유교 관료제에 대한 대항이었다. 그는 도교를 통해 유교의 예법에서 벗어나려 했고 황권을 재정의하려 했다. 비록 실패했지만 그의 시도는 이해할 만하다. 결국 가정제는 명나라 역사상 가장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황제로 남았습니다. 그의 무덤인 영릉은 북경 북쪽 천수산 기슭에 있습니다. 대명회전의 기록에 따르면 영릉은 비교적 검소하게 조성되었습니다. 가정제는 생전에 화려한 도관을 수없이 지었지만 정작 자신의 무덤은 소박했습니다. 마지막 순간에 그가 깨달은 것이 있었을까요? 영릉 앞 신도비에는 가정제의 공덕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그 화려한 수사 뒤에 숨겨진 진실은 복잡합니다. 20년 넘게 은둔하며 천하를 다스린 황제. 불로장생을 꿈꾸다 단약에 중독되어 죽은 인간. 절대 권력을 가졌지만 두려움에 떨었던 고독한 영혼. 가정제의 유산은 명나라 역사의 깊은 상처로 남았습니다. 그의 아들 윤경제는 즉위하자마자 아버지의 정책을 대부분 뒤집었습니다. 도관을 철거하고 도사들을 추방하고 청렴한 관료들을 등용했습니다. 하지만 이미 기울어진 명나라를 바로 세우기에는 너무 늦었습니다. 가정제가 45년간 방치한 문제들은 너무 깊고 복잡했습니다. 명나라는 가정제 사후 불과 78년 만인 1644년 멸망했습니다. 역사가들은 명나라 멸망의 원인을 찾을 때 자주 가정 연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황제의 은둔, 간신의 전횡, 부패의 만연, 국방의 약화. 이 모든 것이 가정제 치세에 뿌리를 두고 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가정제의 이야기에서 무엇을 배울 수 있을까요? 권력자의 개인적 집착이 얼마나 큰 재앙을 불러올 수 있는지. 제도가 아무리 견고해도 지도자가 책임을 회피하면 무너질 수 있다는 것. 그리고 진실을 외면하고 환상에 집착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가정제는 신선이 되고 싶어 했지만 결국 가장 인간적인 방식으로 죽었습니다. 그는 천하를 다스리고 싶어 했지만 결국 자신조차 다스리지 못했습니다. 그는 영원히 살고 싶어 했지만 그의 집착이 오히려 그를 일찍 죽게 만들었습니다. 역사는 이런 아이러니로 가득합니다. 자금성의 만수궁은 오래전에 사라졌습니다. 하지만 가정제의 이야기는 여전히 전해집니다. 권력의 허망함, 집착의 위험성, 그리고 책임의 무게. 이 모든 교훈이 명나라 12대 황제 가정제라는 한 인간의 삶 속에 담겨 있습니다. 그는 기이한 황제였습니다. 그리고 그 기이함이 남긴 어두운 유산은 아직도 우리에게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